최 다니엘의 낭독, 토니오 크레거. 도시로 나온 토니오에게 괴로운 나날이 계속됩니다. 문학을 향한 정열은 버릴 수 없었고, 그러면서도 천박한 작가들을 경멸합니다. 그는 묵묵히 창작에 열중했고 처녀작이 출판되자 큰 호평도 받게 되었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청년 작가 토니오는 인생을 너무 어둡게 본다는 비난도 받았습니다. 청년 작가로서 벽에 부딪히게 된 겁니다. 이 벽을 뚫고 나가기 위해 토니오는 자신의 13년 전인 출발점으로 되돌아가 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Don't break your back on the track. Don't break your back on the track. Don't break your back on the track. Don't break your back on. 가을이 다가올 무렵 토니오 크레거는 리자베타 이바노브나에게 말했다. 실은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리자베타. 숨을 좀 돌려야겠어요. 도망치는 거죠. 먼 곳을 갈까 합니다. 아니, 웬일이세요? 아버지 같은 양반이 또 이탈리아로 떠나실 채비라도 하시나요? 아우, 제발 이탈리아 얘긴 그만두십시오, 리자베타. 이탈리아는 이제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멸치하고 싶습니다. 제가 있을 곳은 이탈리아밖에 없다고 주제넘게 생각했던 것은 벌써 옛날 이야기입니다. 예술 말씀이죠. 비단같이 푸른 하늘, 뜨거운 술, 그리고 달콤한 관능의 활락 말씀이죠. 간단히 말씀드려 이젠 싫어졌습니다. 단념하겠어요. 그런 모든 아름다움에 신경을 곤두세울 뿐이죠. 그리고 거기 살고 있는 동물 같은 까만 눈을 가진 무섭게 팔팔 뛰는 인간들도 참을 수가 없고요. 그 라틴 인종의 눈에는 양심이 없어요. 들렸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잠깐 덴마크로 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덴마크로 가신다고요? 네?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젊었을 때 줄곧 그 국경 가까이 있었으면서도 가보지는 못했는데 그 나라를 전부터 잘 알고 좋아했지요. 이렇게 북쪽 나라를 좋아하는 것은 아마 아버지의 피 때문인가 봅니다. 어머니야 모든 것에 관심이 없는 분이었고 소위 그 미라는 것을 좋아한 편이었으니까요. 네. 그렇지만 그 북쪽 나라에서 나온 책들, 심각하고 청순하고 해학적인 그 책들을 생각해 보세요, 리자베타.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저는 그런 책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스칸디나비아의 음식들을 보세요. 그 비교할 바 없는 음식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 이름을 보세요. 북쪽 사람들이 장식으로 삼고 있는 세례명 말이죠. 그것도 우리 고향과 퍽 닮은 점이 많습니다. 잉게보르크 같은 음향을 좀 보세요. 한 점 나무랄 데 없는 실을 하프로 뜯는 소리 같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바다, 북유럽의 발트해. 어쨌든 저는 떠나겠습니다. 발트해를 다시 보고 싶습니다. 이름을 다시 듣고 싶습니다. 그 고장의 책들을 그 고장에 가서 읽고 싶습니다. 그리고 헨릿에게 망령이 나타나 그 불쌍하고 고귀하던 청년에게 곤란과 죽음을 가져다준 크론보르의 언덕에도 올라가 볼 작정입니다. 어떻게 가실 건데요, 토니오? 가르쳐 주세요. 어떤 길을 택하시겠어요? 보통 가는 길이죠. 실은 제가 본래 출발했던 곳에 잠깐 들를까 합니다, 리자베타. 벌써 13년이나 되었군요. 그러니 좀 어색한 기분이 들 겁니다. 제가 듣고 싶었던 것도 바로 그거예요, 토니오 크레거. 그럼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제게 편지하시는 것도 잊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이번 여행에서 여러 가지를 보고 느낀 편지를 고대하고 있겠어요. 덴마크로 가신다고 하셨지요?
날이 흐렸고 오후가 어느덧 저녁으로 기울어질 무렵에 그가 탄 기차는 비좁고 시커멓게 그을린, 그러나 떠난 지 얼마 되지 않는 듯 정다워 보이는 정거장 구내로 들어갔다. 수증기가 뭉게뭉게 지저분한 유리지붕 밑에 한데 뭉쳐 조각조각 길게 흩어지는 것도 토니어 크레거가 조소만을 가슴에 품고 이곳을 떠났던 때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그는 가지고 온 짐을 챙겨 호텔로 가져가도록 일러놓고 정거장을 나섰다. 정거장 밖에는 터무니없이 높고 넓은 시커먼 두 필의 말이 끄는 이 도시의 마차들이 옛날이나 다름없이 질비하게 서 있었다. 그는 마차를 잡지 않고 다만 슬쩍 쳐다보았을 뿐이었다. 그리고 폭이 좁은 박공구조의 집들과 그 이웃집 너머로 인사를 주고받는 뾰족한 탑들, 질질 끌면서도 빠른 말투를 가진 금발의 무기력하고 촌스러운 주위 사람들을 쳐다보았을 뿐이었다. 그러자 신경질적인 웃음이 복받쳐 나왔는데 그것은 흐느낌 비슷했다. 그는 끊임없이 불어오는 눅눅한 바람길을 얼굴에 느끼면서 아무것도 타지 않고 아주 천천히 난간에 여럿이니 조각된 다리를 건너 한동안 항구를 따라 걸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 그의 눈에는 그 도시의 모든 것이 조그맣고 비좁게 보일 뿐이었다. 언제나 그렇듯 예전에도 이런 박공 건물들이 잇따라 서 있는 좁은 골목길이 이상하고도 가파르게 거리로 뚫려 올라갔던 것인가? 탁한 강물에는 황혼과 바람 속의 배들의 돛대와 굴뚝이 조용히 기울이고 있었다. 지금 이대로 이 거리를 내가 줄곧 생각했던 우리 집이 있던 거리를 올라가 볼까? 아니, 내일로 미루자. 지금은 졸립고 피곤하다. 여행에 시달려 머리는 무거웠고 안개처럼 갖가지 생각이 꿈틀거리며 머릿속을 더듬었다. 지난 13년 동안 위장병에 걸려 있을 때 그는 가끔 이런 꿈을 꾸었다. 옛날이나 다름없이 비탈진 거리에 자리한 역사 깊고 발소리 울리는 집으로 그가 돌아가 보니 아버지께서도 아직 거기 계시며 그의 색다른 생활 태도를 단단히 꾸지람하시는 것이었다. 그러면 그때마다 그는 그 꾸지람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오늘도 그 꿈처럼 털어버릴 수 없었으며 마음을 휘어감은 꿈속에 얽혀든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우리는 그런 꿈속에서 곧잘 이것이 꿈이냐 생시냐 스스로 물으며 어쩔 수 없이 이것은 분명 현실이려니 단정을 내리지만 깨어보면 역시 꿈이었음을 깨닫는 그런 상태였다. 인적이 드물고 바람이 휘몰아치는 골목길을 바람을 안고 목을 움츠리고서 목류병 환자처럼 호텔이 있는 방향으로 걸어갔다. 오늘 들려고 생각한 그 호텔은 그 도시에서 제일 급에 속하는 곳이었다. 거리의 가로등엔 지금 막 불이 들어왔다. 근처에 호텔이 있었고 호텔 정문 앞엔 두 마리의 시커먼 사자상이 있었다. 어렸을 때는 무섭기도 했던 사자상은 지금도 마치 재채기나 하려는 듯한 표정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토니어 크레거는 사자들 사이를 지나서 호텔로 들어섰다. 걸어온 탓에 별로 신통한 영접은 받지 못했다. 수위와 자그마한 새끼손가락으로 컵보스를 양쪽 소매 속으로 밀어넣으며 인사를 하는 검은 옷차림에 쏙 빠진 남자가 그를 머리 꼭대기에서 발끝까지 유심히 무슨 검사라도 하듯이 훑어보았다.
그의 확실한 사회적인 지위를 감정하고 계급 면에서는 시민이라고 생각하여 자기네들의 존경의 정도를 정하려고 애를 쓴 모양이지만 아무래도 만족할 만한 결론을 얻지는 못한 것 같았다. 적당히 공손하게 대하는 편이 상책이라 생각하는 듯 했다. 사완으로 보이는 엷은 금발의 구렛나루를 길게 기르고 부드러운 인상을 주는 사나이가 낡아서 번쩍이는 프로코트를 입고 장미꽃 장식이 달린 소리나지 않는 구두를 신고서 3층에 있는 깨끗하고 고풍스럽게 꾸며진 방으로 안내했다. 뒤창 너머로는 마당과 밭곡 지붕과 가까운 데 있는 교회에 기묘하게 얽히고 설킨 그림과 같은 중세풍의 풍경이 황혼을 받아 펼쳐지고 있었다. 그는 창가에 잠시 서 있었다. 그리고 팔짱을 끼고 커다란 소파로가 앉아서 눈썹을 짓모으고 저도 모르게 휘파람을 불었다. 잠시 후 불을 가져왔고 짐도 도착했다. 아울러 그 순해 보이는 사환이 숙박계를 책상에 놓았다. 토니오 크레거는 머리를 갸우뚱한 채로 성명, 신분, 그리고 출발지라고 생각되는 것을 아무렇게나 그려놓았다. 그러고 나서 간단한 저녁 식사를 주문하고 다시 전과 같이 소파의 한 모퉁이에 앉은 채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주문한 식사를 갖다 놓았을 때만 해도 아주 오랫동안 손도 대지 않고 있다가 마침내 한두 입을 먹고서는 1시간쯤 방 안을 오락가락 서성거리며 가끔 걸음을 멈추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옷을 벗고 잠자리에 들었다. 늦도록 늘어지게 잤다. 얽히고 설킨 야릇하게 애틋한 꿈속을 더듬어가며 잠에서 깨어보니 밝은 빛이 온통 방 안에 넘쳐흐르고 있었다. 얼떨떨한 기분으로 지금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커튼을 열어 제쳤다. 어느덧 늦은 여름의 퇴색한 푸른 하늘에는 바람에 날려 갈갈이 흩어지는 엷은 조각구름들이 떠 있었으나 그래도 태양은 고향 땅 위에 산산이 빛났다. 그는 보통 때보다도 더욱 정성 들여 몸단장을 했다. 세수도 면도질도 아주 공들여 깨끗하게 했다. 마치 어느 점잖은 상류계급의 가정이라도 찾아가기 위해 세련되고 흠잡을 데 없는 인상이라도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듯 싶었다. 그는 분주하게 옷을 입는 동안에도 자기의 심장이 불안한 듯 뛰는데 귀를 기울였다. 밖은 아주 맑은 날씨였다. 어제와 같이 거리가 황혼에 쌓여 있었더라면 아마 더욱 기분이 가라앉았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은 밝은 햇살 아래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총을 받으며 걸어야만 한다. 혹시 아는 사람을 만나 붙잡혀서 지나간 13년 동안 어떻게 지냈느냐고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해야 할 경우엔 어떻게 한다? 아니, 다행히도 그를 알아볼 사람은 하나도 없으니 가령 그를 기억한다고 해도 알아보지는 못할 것이다. 사실 그는 그동안에 좀 변했던 것이다. 그는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그러자 벼랑간 이 얼굴이면 나이보다도 건늙어 보이는 너무나도 빨리 세상의 고초를 겪은 얼굴이면 안전하다고 느꼈다. 그는 어디로 향하는 걸까? 그는 알지 못했다. 어제와 꼭 같았다. 박공 건물이나 뾰족 탑들,
회랑과 분수 같은 이상하게 위험 있는 옛날의 정든 건물들로 겹겹이 둘러싸인 것을 느끼고 또한 아득한 꿈나라에서 부드럽고 예리한 향기를 가져다주는 바람. 그 거센 바람이 다시 얼굴에 부딪히는 것을 느끼자 곧 마음에는 엷은 비단폭과 안개의 장막이 덮어 씌워졌다. 얼굴 근육의 긴장이 풀어지고 생기를 잃은 눈초리로 사람들과 건물을 바라보는 그의 눈은 곧 흐려지고 말았다. 혹시 저 거리 모퉁이에 가면 그래도 이 꿈을 깨게 될 것인가? 그는 어디로 향하는 걸까?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하지만 그는 곧장 자신의 옛집으로 가지 않고 돌아서 갔다. 시간적 여유가 있어 성문을 나서서 산책을 했던 것이다. 밀렌 뚝길과 홀스텐 뚝길을 넘어서 나무들을 꺾어버릴 듯 쏴쏴거리는 바람이 몰아치자 그는 모자를 잔뜩 짓눌러 썼다. 정거장에서 멀지 않은 데서 뚝길을 내려서고 기차가 덜커덕거리며 성급하게 연기를 뿜고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며 할 일 없이 차량 수를 세어보다 맨 끝에 달린 차량의 지붕에 앉아있는 사나이를 바라보았다. 그러다 린덴 광장으로 나와서는 그곳에 가지런히 늘어선 별장 같은 어느 집 앞에 가서 발걸음을 멈추고 오랫동안 정원 안을 들여다보고 창문을 지켜보았다. 슬쩍 격자 철문을 뒤흔들어 보니 경첩이 끼익끼익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러고는 잠시 제 손을 들여다보았다. 손은 차갑고 녹이 묻었다. 그런 다음 좀 더 걸어서 그 낡고 육중한 성문을 지나 항구를 끼고 걷다가 가파르고 바람이 휘몰아치는 골목으로 올라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살던 집으로 발을 옮겼다. 그 집은 이웃집들에 둘러싸인 채 높은 지붕은 이웃집 위로 삐죽 솟아나오고 300년쯤이나 지난 것처럼 회색빛을 띠고 의젓하게 서 있다. 토니오 크레거는 문 앞에 반쯤 지워져 버린 글씨의 경건한 글귀를 읽었다. 그런 다음 한숨을 내쉬고 안으로 들어섰다. 심장은 뒤숭숭하게 뛰었다. 그것은 지금 그가 걸어 들어가고 있는 아래층 어느 문에선가 사무복을 입고 펜을 귀에 꽂은 아버지께서 나오셔서 그를 붙잡아 세우고 그도 대단히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지만 자기의 방탕한 생활을 엄격히 따지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그곳을 지날 수 있었다. 정문의 고리가 채워지지 않은 채 다만 짓눌러 두었을 뿐이어서 그는 이런 짓을 책망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동시에 장애물이 저절로 없어지고 뜻하지 않은 축복을 받아 마음대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벼운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커다란 네모진 돌을 깐 넓은 복도에 그의 발소리가 울렸다. 그는 계단의 중간 2층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서 발을 멈췄다. 문엔 흰칠을 한 문패가 붙어 있었다. 거기에는 까만 글씨로 민중도서관이라고 쓰여 있었다. Show them his grief, 'cause Rome was made for you to be.